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천효정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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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의 안보 수장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안보, 경제 협력 등이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꼭 다뤄져야 될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천효정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12년 만에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의 복원이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일 당시에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의제들의 후속 조치의 성격도 같는데요. 그래서 안보와 첨단 산업, 과학기술, 그리고 청년, 문화교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핵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필요한 한미일 안보 공조에 관련해서도 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이 참석하는 G7 개최를 앞두고 신속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또 얼마 전 일본에서는 수출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우리나라를 재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도 네.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방일 당시에 있었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세은 대변인께서는 어떤 의제들이 꼭 다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시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지 안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미국과 함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근데 미처 며칠이 지나지 않고서 사실상 이 시기에 대해서는 각국 정상이 만나는 것이면요, 사실 실무 단위의 그런 시기 조율과 무슨 의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일주일, 열흘 이상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네.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좀 갑작스러운 사실 회담으로 저는 보여졌고요. 그래서 셔틀 외교 이외에 뭐 물 반컵을 채웠다고 하는데요. 그 나머지 반컵은 무엇을 채울 것인가?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양국의 안보 수장만 왔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 경제나 이런 부분은 일단 오지 않았고요. 일단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이거 처리를 했던 그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보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 자위대, 사실상 일본 헌법에서는 군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자위대가 뭐 동해에서 동시에 훈련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군사 협력을 활발하게 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관해서 국민들이 좀 매우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의제로 다뤄져야 국민적인 의구심이 풀리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일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도 이 의제를 제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상회담 테이블에 이 의제가 오른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수차례 밝혔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겠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밝힌 입장이고요. 이걸 누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일본에 우리가 굴욕 외교를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급박하게 갑자기 한일 정상회담이 잡혔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 이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경제, 안보 각 분야별 협력을 치밀하게 그동안 계획적으로 해왔다는 것에 대한 방증입니다. 이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겠으나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치밀하게 하나하나 준비해왔다. 그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역시 국익의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율 단계인 상황에서 뭐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 어떻고 어떤 의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이제 믿고 기다려달라, 분명히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라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짧은 텀을 못 참고 계속 친일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방일 때 화이트리스트도 왜 우리가 먼저 복귀를 시키느냐라고 엄청난 비판을 민주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불과 한두 달 내에 벌써 이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는 절차에 착수를 했고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을 일본에 수출할 때 허가 기간이 뭐 7일에서 2일 이렇게 대폭 단축되고요. 그로 인한 경제 효과도 수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렇다는 것이 정부 수치로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고 그걸 토대로 외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 뭐 우리가 먼저 한 것이 무조건 굴욕 외교다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일의 성과가 이제 막 지금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면서 네.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국익의 관점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좀 따지고 오히려 그런 국익을 따지는 관점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적이나 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네. 이런 걸 좀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무조건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세현 대변인,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지도 않았고 친일이란 얘기 단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의구심이 있는 걸 저희는 묻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뭐 시기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뭐 저도 청와대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각종 외교 관계에서 어느 정도 시기가 어떻게 조율되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네. 데에 대한 물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보도를 통해 나온 겁니다. 대통령실 빨로 나온 게 아니라요. 그 일본에 있는 신문의 단독 보도로 이 얘기가 있었다, 의제 있었다라고 나오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있었던 거 맞냐, 의제가. 그때 대통령실의 그 반응은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타협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있다 없다를 얘기하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근데 타협 대상 아니다. 당연하죠. 국민의 안전과 뭐 건강은 당연히 타협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답은 수입물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하지 않을 거다. 네. 금지했다. 근데 그건 이미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당시 의제에 있었냐? 그러면 있었으면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원전수를 방출하겠다는 거냐? 조치가 뭐냐? 요 네 가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도 국민의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명확한 그런 입장 표명이나 뭐 이런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온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물어왔던 이런 의구점 좀 해소시켜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편으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안에서 일제히 강제징용 등과 관련한 진전된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힐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네. 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받아들일 수 없다. 뭐 미래로 나아갈 과정에서 굳이 뭐 사과가 필요하냐?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거 이제 외신이랑 인터뷰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기가 오히려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사실관계가 좀 틀린 부분이요. 98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선언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 10년 후에 아베 총리가 뭐 강제징용 문제를 뒤집으면서 사실상 이렇게 폐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전혀 이제 우리 국민께서는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의제나 일본 측의 어떠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거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로 나온 건데 네. 왜 일본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우리나라 외교부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데 요구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혀 진전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이제 와서 사과를 하겠다? 저는 그거는 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영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사과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바로 잡겠고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방일 당시에 그 기자회견하면서 역대 내각의 과거사 인식을 계승한다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이걸 부정한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3자 변제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 이번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일본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명백히 다르고요. 이를 위해서 미래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기업들이 기금에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지금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 피해자분들의 상당수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더 많은 과거에 그 한일 관계가 경색됐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요. 그럼 과연 피해자들을 위해 무엇이 더 진정성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명분만을 앞세워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택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기본 기조였던 것이지 일본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것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단순히 사과만 받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11개 항목으로 선언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부속 문서로서 정상회담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리고 또 대북 정책을 공조한다. 민관 투자 촉진 협의회를 개최한다. 청소년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 이런 지금의 정상회담과 같은 내용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벌써 90년대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관계 복원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왜 문제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굴욕적으로 외교를 했다라는 프레임인데 어떠한 근거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화 방안이 대체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이 문제라는 것인지 좀 건설적으로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말씀하셨으니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총리 때 약간 사실상 파기된 것이 맞고요.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기본 전제는 일본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역사에 대해 인정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나요? 일본이 우리가 한일과 관계가 끝나고 나서도 바로 야스쿠니 참배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사과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대법원과 판례에 어긋나는 것을 한 거고 피해자들이 일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피해자들은 일단 금전적인 거는 취할 수 있을지언정 대다수의 피해자는 이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좀 어떻게 더 피해자 거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의견도 조율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피해자 설득에 대한 의견도 좀 조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최근에 방문을 했는데 이것을 놓고 일본 측에서 독도가 자신들 영토다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우리 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유정 대변인께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문제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독도 문제야말로 전용기 의원의 정말 국익 침해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이견이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분쟁화하고 싶은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의제도 될 수 없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일본이 자꾸 독도를 분쟁화시키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누구 땅인지 밝혀달라, 판단해달라라고 국제사회에 요구를 하려면 이게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분쟁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를 도발해서 이제 분쟁 지역으로 삼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전략에 그대로 말려서 민주당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이 명백한데 독도에 가서 우리 땅입니다라고 외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도를 방문해서 우리 땅이라고 굳이 선언을 하고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는 행위 자체가 국익을 굉장히 침해하는 행위이고 지지자들을
겨냥한 그런 정치적 퍼포먼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강성 지지자들만을 위해서 국익에 침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한 독도에 대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하지 못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세현 대변인. 네, 당연하죠. 우리나라 영토인 거 맞죠. 일본 사람들은 여권 갖고 가야 됩니다. 독도 가야 되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갈 수 있죠.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이건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 쪽에서 독도는 사실상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는 식의 공식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때 시민들과 야당에서 이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내라. 뭐냐 도대체. 왜 항의 안 하냐라고 저희가 물었고요. 그 당시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땠냐. 지금 대변인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나라 땅인데 굳이 분쟁을 만드냐. 우리가 대답 안 하면 된다. 네, 제가 그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이야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 녹취록 파문에 이어서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 불거진 태영호 최고위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태영호 죽이기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태 최고위원은 또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도 예고를 했습니다. 먼저 최영호 대변인, 어제 태영호 최고위원 기자회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저는 국민 관점에서 보기에 네.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위와 어떻든 간에 보좌관과의 대화가 녹음이 됐고 그것이 유출이 되면서 보도가 된 건데요. 본인이 뭐 사과도 했고 밝혔듯이 정무수석과의 대화가 네. 있었던 것처럼 과장을 했고 왜곡을 했고 그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뭐 성찰을 하기보다는 녹음 유출자에 대해서 색출하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음모론 내지 불법 녹음 유출 이런 이슈로 전환하기에는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네. 당원들을 설득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의원 스스로의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 뭐 엄격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은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 아쉬움이 많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제 태영호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을 놓고 비판적인 반응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이 최고위원 회의를 오전에 취소를 했는데 이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도부에서는 일정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가 왜 취소됐느냐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여러 해석이 나오는 지점으로 저희도 판단을 네. 하면은요. 이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게요.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의 반응이 너무 상이합니다. 네. 예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설화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좀 저거 경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자숙의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김재원 최고가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상 이게 어제인가요? 김재원 최고가 나와서 이게 뭐 요구에 의해서 뭐 어딘가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자숙의 기간 한 달 동안 가졌다. 그래서 이제는 최고위가 나오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을 봤을 때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런 사안이 훨씬 더 무겁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만 보더라도 뭐 태영호 의원이 뭐 4.3에 대한 문제라던가 그리고 뭐 JMS 문제라던가 그런 등등으로 사실상 윤리위에 본인이 자진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진해서 가겠다는 것도요. 본인이 당사자인데 자진해서 간다? 이것도 매우 오만한 부분인데 당에서 어떠한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오고 오니 결국은 절정에 이른 게 이번에 이 녹취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본인의 공천 관련해서 이른바 정무수석과의 이른바 대화, 뭐 대통령실의 의견을 좀 잘 얘기해라. 그리고 그런 대화가 이제 내용이 되다 보니 이제 여러 논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차원에서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뭐 사실상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과 안철수 후보의 뭐 무슨 카톡 내용이나 등등을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뭐 너무 당무 개입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당무 개입을 넘어서 사실상 공천 개입이고 상권 분립 위반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거는 더 이상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법적 처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네, 뭐 대통령실에서는 일단은 부인은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태영호 의원의 이제 기자회견 이후로는 딱히 뭐 정확한 공식 입장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도 뭐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김기현 대표는 이번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문을 윤리위원회 병합해서 심사해달라. 기존에 이미 태영호 최고위원이 윤리위에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이번 파문까지 더해서 같이 심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인데 윤리위에서 앞으로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당대표가 윤리위에 병합 심사를 요구를 했고요. 지금 당 내외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가볍게 넘어가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21조를 보면 징계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윤리규칙을 위반해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국회의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국회를 방탄 삼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 최고위원은 기존에 문제가 됐던 발언들도 있지만 어제 입장 발표로 이슈가 점점 더 커졌고 당의 위신이 훼손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볍게 넘어가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과 다른 모습, 당원 당규에 따라 공적 조직이 법과 절차에 따라 제재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렁뚱땅 뭐 넘어간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사실 그런 관측이 유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세현 대변인께서 앞서 이번 이 녹취록 파문이 단순히 윤리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나 태영호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를 열어서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통령실과 태영호 의원의 말이 다 맞다고 전제를 한번 해보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윤리위 해부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실을 본인의 선거에 의해 개입해서 거짓말 없는 거짓말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윤리위 수준으로 할 수는 없다 전 보여지고 더 중한 뭐 저희 법적으로는 제가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더 중한 윤리 수준의 뭐 징계 이거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부분입니다. 실제 이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뭐 매우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이 날짜가 거의 일치합니다. 대통령실의 통화, 그러니까 이태영호 의원에 의하면 대통령실의 통화 일자 이후에 나온 태영호 의원의 의견과 브리핑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게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딱딱딱 시간 관계가 약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사실이라고 확정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매우 의심이 되는 부분이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냐. 그러면 명백한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공무원 중립 위반 그리고 당무 개입이나 정당법 위반 이런 모든 행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태영호 의원이 대통령실을 이용한 거고 대통령을 이용한 거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인 정무수석을 본인을 위해 이용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 차원의 무언가의 뭐 예를 들어 대통령님이 경로를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큰 경고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단지 당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좀 납득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최현정 대변인께서는 민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참 재밌는 장면인데요. 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녹취록이었죠. 그 녹취록의 경우에는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 간의 녹취입니다. 전문 증거가 아니고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들었다더라라는 부분이 녹취된 전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에서의 녹취록은 당사자 간의 녹취인데도 신빙성이 없다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 반대로 또 태영호 의원의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온전히 믿고 운영위를 열어서 징계 이상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내로남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상대방을 비판하려면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요. 그것이 국민의 기준일 테고요. 만약에 상대방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다면 민주당도 공세는 최소한 사실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기존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부터 천공 관저 방문 의혹까지 모든 것을 다 전문 증거에 의해서만 공세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카더라 통신을 통한 공세가 결국에는 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 하나라도 진실이었던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공천 개입 사건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적절했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는 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이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총선이 1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공천이나 후보자를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천을 위해서 뭘 개입을 한다거나 구체적인 행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태영호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설명하는 네.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권위를 빌렸다라는 것인데 그 말 하나 가지고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분리를 해서 봐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어쨌든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더 징계위가 진행되는 절차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주제를 여기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핵심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는데 먼저 두 의원의 자진 탈당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당원들의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 녹취가 뭐 전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이른바 돈봉투 녹취는요.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이름이 정확히 나온 건 이성만, 윤관석 네. 딱 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성만, 윤관석 이 의원에 대해서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나중에 추후에 그 3만 개라고 하는 그 파일 중에 뭐 사람 일 더 나올 수 있죠. 그럼 그때 가서는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녹취 파일 자체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보좌진을 제보를 통해서 그 모든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처리 방식이 좀 다른 것이고요. 저희는 이게 좀 조각조각 뭐 한마디 한마디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어느 모 언론사에서 다 갖고 있다, 아니면 검찰에서 갖고 있다, 이거 흘린다 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게 보도 내용을 통한 거 이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 차원에서는 조사위를 좀 꾸며서 사실상 물밑에서 의원들 한 명 한 명씩 면담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이제서야 이성만, 윤관석 의원이 탈당하고 이제 명예롭게 복귀하셨다 하는데 좀 시기는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두 의원의 어제 자진 탈당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지금 임세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놓고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그 자진 탈당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그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무단 출석과 같은 정치 퍼포먼스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탈당을 하려면 내가 책임이 뭐가 있고 사실관계는 이러이러하고 국민께 이런 점에서 송구하다, 당원들께 죄송하다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본인들은 무고하고 정치검찰의 정치공세다라는 얘기만 하고 탈당을 하는 것이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신계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도 됐는데 최근에 복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병헌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탈당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책임을 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국민들께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임세은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자체를 조각조각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체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자체 조사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요구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억울하다라고 하면 차라리 자체 조사를 해서 이거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텐데 오히려 자체 조사를 안 하는 모습이 되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녹음 파일에서 가장 좀 놀라웠던 부분은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대화 상대방들이 자금 조성 계획이나 누구에게 나눠주겠다, 액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걱정을 한다거나 혹은 상대 의원이 거절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매우 늘상 하던 대화처럼 당연하듯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것이 당내에 뿌리 깊은 정치적인 불법 관행이 아니었는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일 텐데 그렇다면 더더욱 민주당에서는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두 의원의 탈당이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고 또 민주당에서 지금 의총을 계속해서 열고 또 앞으로 워크숍을 열면서 쇄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쇄신안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퍼포먼스다라고 얘기하시겠죠. 심지어는 꼬리 자르기다 하는데 심지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다 하는데 송영길 대표 선거였습니다. 그럼 꼬리가 아니라 몸통인 거죠. 네, 그리고 자체 조사에 관해서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구 승부 조작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수들 한 명 한 명 물었어요. 너 승부 조작한 거 맞냐? 모든 선수가 다 본인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조사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지금 건이 다른 게 예를 들어 김연아 의원 건이라던가 박순자 의원 건이라던가 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분의 진술과 녹취 전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자료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좀 용이하죠.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과 이렇게 대화 몇 개, 요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자체 조사에서도 저희가 의원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피의자로 상정하고 묻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한들 그게 나올 수가 있겠냐. 왜냐 야구 조작, 승부 조작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보도가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걸 토대로 좀 이제 진정성 있게 네. 조사를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쇄신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내대표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당을 어떻게 좀 수습하고 총선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 여기 외교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야당 차원에서 우리가 더 발전된 방안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쇄신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호정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